언니 여진은 승우야. 오. 팔방 아직 안 돼요. 팔방 아직 안 돼요. 지금 라이브인가? 뭐야? 이건 뭐야? 아 이거 그냥 찍는 거. 아 우리 얘기해도 되는 건가? 아 얘기할 때 잘했어. 자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멘트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2020년 영어과 전공어 축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원래는 더 큰 장소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해야 되는데 이번 연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축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를 맡은 이순신입니다. 자, 그래서 순서로는 우선 여진이랑 승환이가 UN SDGs에서 저 정책 제안 부문에서 1등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아, 저도 약간 잘은 모르지만 간단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책 제안 UCC 그리고 뮤비 수상작들을 7개를 볼 거고 그리고 마무리로 소감 나누기 해서 각자 약간 희망자만 볼 수도 있고 시간에 따라서 몇 명씩 발표를 하고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여진이랑 승환이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승환이가 원했어서 원했던 거 아닌데? 원했던 거 아닌데? 수진아 이거 연결 한 번만 끊을게. 내 빼도 돼. 원했던 거 아니라고 이거 막. 떨지 말고 잘하자. 연결이 안 된다. 아니야 이거 그냥 라이브 하면 이거 안 찍어. What's happening? 저기 뭔데? 뭘 저게? 그거 다 맞춰. 너네 발표하는 거야 여기한테. 어? 뭐 찍고 있어 지금? 카메라 있어. 뭐 하는 거? 라이브? 찍고 있어 이거? 찍고 있는 거? 찍고 있는 거야. 어디다 넘기게? 올리는 거 아니야 그냥. 아, 그냥 너희들 안 찍고 우리만 찍는 거야? 우리 목소리 들어가? 먼저 들어가지 않나? 배경음악이니까 배경음이니까. 안녕하세요. 아니야 지금 복제 맞아 복제 맞아. 됐어. 됐다. 확장이 아니지 이쪽으로 안 돼? 나 이거 너 에어컨 보고 이거 영국 축제인데 시간이 뭐 그리고 그 뮤비 되면 너도 봐. 난네 얼굴 보는 게 되게 그게 굉장히 좋아. 이거는 잠깐만. 이거는 혹시 잠깐 승환 나도 봤어. 그래 점수 못 치면 나 이제 정답 담당 이거 나도 기다리고. 사대천 저기 뒤에서 보는 거. 미안해 나 생각이 나서 얼마나 말 사대천만 성현이야 성현이. 영어과 사대천만 성현이야. 내가 뭐? 사대천만. 아것도 없어. 양심 있으면 없는 대로 살아. 어떻게 영어과 사대천만 하니까
다른 거 해볼게요. 우리 이제 좀 알려줘. 준비됐어? 네, 내가 이제 의협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에 나의 일생을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나는 종교나 국적이나 인종이나 정치적 선양이나 사회적 신분과 초월하여 나의 환자에 대한 의무를 다할 것을 능숙하고 엄선한다. 나는 생명이 수퇴된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나는 아무 거리낌 없이 나의 명예를 걸고 이와 같이 서약한다. 내 아들과 내 스승의 아들들과 제자들에게만 네, 방금 제가 죄송합니다. 말씀드린 대사는 제네바 선언에서 나온 히포크라테스 선서입니다. 그렇다면 태초의 히포크라테스 선서, 그러니까 기원전 4세기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이 선서와 무엇이 달랐을까요? 내 아들과 내 스승의 아들들과 제자들에게만 돈과 권을 포함하여 모든 교수법을 통하여 의학을 전달할 따름이고 그 밖의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않겠다. 당시의 의술은 신의 학문, 즉 성스러운 사람들만 배우는 그런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술을 주관하는 신으로 아폴로, 그리고 아스클레피오스 등 다양한 신이 있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폴로는 뭐 태양의 신이기도 하지만 의술의 신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하지만 현실에 와서는 이런 의료 같은 거는 이제 더 이상 신성스러운 학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변에 소아과를 갈 수도 있고 뭐 감기를 가렸을 경우에 저기 약국 가가지고 약을 처음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렇듯이 그쵸? 네, 대답 좋네요. 앞으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약국에서 이렇게 약을 처방 받듯이 더 이상 성스러운 학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가능성을 좀 더 열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7반 노승환 그리고 김여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유엔 지속 가능한 발전 프로그램 대회 정책 제안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께서 보내주신 전폭적인 지지로 인해서 저희의 부족한 정책을 여러분 앞에서 발표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뭐 좋은 정책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걸음마를 뗀 수준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직접 자식처럼 기른 정책인 만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말 맞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대회를 진행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가 3번의 의무적인 활동을 했잖아요. 첫 번째는 영상 여러 개를 보고 후기를 남기는 거, 두 번째는 보기 전, 보기 후로 나눠가지고 적는 거, 세 번째는 실제로 이런 정책 제안서를 위해서 뭐 대충적인 개요자는 그 3가지 의무적인 활동을 진행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저는 데이터베이스라는 아이디어를 붙여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결국에는 정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석기에서는 돌을 사용해서 뗀석기 만들었잖아요. 빗살무늬 톡이 그건 습으로 만들어. 어쨌든 주먹도끼, 막 순배찌르기 다양한 돌로 만든 그런 도구들을 만들고 청동기에서는 막 청동 방울, 청동 검, 청동으로 만들었잖아요. 즉 이렇게 딱 보면 시대별로 이렇게 인류의 번영 발전을 도운 자원이 여러 개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현대에 와서는 이제 더 이상 돌같이 이렇게 실제 만지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원이죠. 항상 우리 주변에 존재하며 언제나 어디에서 존재한 자원인 정보. 이게 바로 우리 자원이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아쉬움이 있다면 제 데이터베이스에는 거기에 있는 정보가 윤리적으로 사용되겠다는 윤리적 잣대가 없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퍼뜩 생각이 든 게 있었어요. 저는 이 친구랑 똑같이 3번 활동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을 구상하기보다는 의학적인 지식과 건강적인 지식이 어떻게 국제사회 내에서 윤리적으로 사용될지에 대해서 주로 생각해 보았거든요. 그런데 저에게도 똑같이 캥기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는 윤리적인 잣대를 마련해 놓았지만 실제로 그걸 뒷받침해줄 정책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둘 다 굉장히 고민을 하던 와중에 딱 생각이 난 거죠. 절묘하게 서로가 서로의 보완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둘이 같이 힘을 합친다면 굉장히 훌륭한 정책을 만들 수 있겠다.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알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한 보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정책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든 정책 제안서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을 제안할 건지를 만들잖아요. 조항 여러 개를 만들고 저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주로 이렇게 지구의 아이디어를 선정하였습니다. 사실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운영하려면 운영 체제 필요하고 운영할 국가 필요하고 또 법도 필요하고 다양한 것이 엄청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을 마련하는 2, 3, 4번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정책은 어딘가 나사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사가 어디에서 빠진 건지 한참 이 친구랑 저랑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도대체 데이터베이스에서 무엇을 더 넣어야 데이터베이스가 실제로 사회에 적용할 수 있어질까? 당연히 정답은 저희가 처음에 겪었던 문제에 그 해답이 있었습니다. 문화, 종교, 윤리의 보편성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애초에 정책의 문화, 종교, 윤리의 보편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혹시 편향적으로 이용되거나 아니면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이 정책은 좋은 정책이 되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그런 문제에서 파생된 게 여기 보이시는 1번 조항입니다. 1번 조항에서는 주로 종교와 문화와 윤리의 중립성을 기하고 또 절대적인 윤리성을 추구하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대회에서 정책 제안서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정책 제안서 대회의 주제는 세계에 있어서의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어서의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건 약간 전 세계적인 범세계적인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국에 있어서 구체화하기 위해서 5번 조항을 넣은 겁니다. 5번 조항에서는 한국에 이 정책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 정책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인지 그 목표들을 대충 제시해 놓은 조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저희가 정책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정책을 어떤 과정으로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만든 건지 말씀을 간단히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부터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물론 저희 말만 너무 신뢰하시면 안 되지만 저희가 이 정책을 만들 때는 이 3가지를 주로 고려를 했습니다. 첫 번째, 고유성에 너무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고유성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아이디어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존재죠. 고유성이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거기에 집착하는 순간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만들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인류가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인류가 굉장히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발전한 것은 확실해요. 하지만 그 인류가 하나하나 다른 사람들의 업적에 기반을 두지 않은 그런 새로운 발견을 만들어서 계속 발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는 어떻게 보면 점층적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어요. 선조들이 쌓아놓은 그런 업적의 반석 위에 새로운 업적을 세우고 또 그 업적의 반석 위에 새로운 업적을 세우면서 인류가 점층적으로 발전해 온 거죠. 인간은 결국 사회적 동물이고 역사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피해갈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무조건 나는 그 어느 곳에도 기반을 두지 않은 고유한 아이디어를 만들 거야 라는 생각은 약간 위험한 발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런 느낌이죠. 현재의 혁신가가 되기 위해서 과거의 혁신들을 돌아보는 건 불가피하고 또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로 저희가 충고드리고 싶은 것은 0%의 가능성이랑 일말의 가능성은 분명히 구별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지금부터 아이디어를 3가지 부류로 나눌게요. 전 세계 아이디어를 한번 3가지 부류로 간단히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부류, 한번 이 아이디어를 구체화를 시키면 거의 무조건 성공이다 싶은 그런 100%에 가까운 가능성을 가진 아이디어들, 이 한 부류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에 한 부류가 있죠. 예상은 하셨을 텐데 아예 실현이 불가능한 부류가 있죠.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절대 정책으로 만드시면 안 되는 예시인데 예를 들어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국제적인 분쟁이 너무 많아요. 국제적인 분쟁이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절대 내리면 안 되는 상당히 비현실적이고 그 실현 가능성이 0%인 그런 아이디어가 세계에 있는 모든 정부들을 하나로 통일해서 독재정을 실시하자.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실현 가능성이 0%인 엉뚱한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무엇이 있냐? 가능성이 굉장히 희소한 아이디어들이 있죠. 경제적인 부분에서 보면 블루오션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할 부분은 생각을 해보자고요. 보편적인 아이디어,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아이디어는 주로 가능성이 출중한 아이디어들이죠. 사람들은 위험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로 위험하지 않고 한번 여기에 도전하면 여기에 베팅하면 성공할 것 같아. 그럼 그런 아이디어를 먼저 보편화를 시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류의 아이디어에 집착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좋은 아이디어를 내기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희소하고 아 이걸 이룰 수 있을까 싶더라도 이곳에 집중을 해서 위험한 생각을 해봄으로써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희소한 가능성에도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디어를 낼 때 참고를 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에디슨의 명언 중에 이런 게 있죠. 천재는 1%의 영감과 뭐죠? 그렇죠. 99%의 노력. 사실 에디슨은 이걸 정반대의 의미로 말했죠. 알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1%의 영감만 있고 99%의 노력으로 천재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천재는 결국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의미로 많이들 쓰시는데 실제로 에디슨이 이거를 말했을 땐 정반대의 의미로 말했죠. 아무리 99% 노력을 해도 1% 영감이 없으면 천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상당히 가혹한 말이었는데요. 사실 전 이 말에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에디슨이 말한 거랑 정반대의 의미로 한번 써볼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로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아이디어가 찾아오길 바라면서 그냥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로 작가들이 내 걸작을 지을 때 그 걸작을 지을 때 기분이 어땠냐 그렇게 물어보면 보면서 이것저것 다 계산해서 막 여기다 미사역으로 넣고 이렇게 썼어요가 아니라 가만히 달빛이 흘러내리는 밤에 창가에 딱 앉아있다가 한참 고심을 하다가 딱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서 걸작을 쓰게 됐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사실 이 말이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딱 영감을 받아서 썼다라고 하기에는 좀 허무맹랑한 면이 있어요. 왜냐면 그 작가들은 전문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학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심리적인 글을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끝없이 생각해 본 뒤에 그 배경 지식이 뇌 안에 형성된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영감이 찾아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있는 한에는 그 영감을 이 영감이 과연 타당한 아이디어일까를 굉장히 잘 필터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책 제안의 부분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 정책에 대해서 언젠가 갑자기 퍼뜩 떠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기다리지 마시고 계속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방법은 될까? 안 돼? 그럼 이 방법은 될까? 안 돼?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 영감이 떠오르든지 아니면 굉장히 체계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든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이디어를 만드셨죠? 아이디어를 점검해야죠. 아이디어를 그대로 정책으로 옮기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왜냐면 아이디어랑 정책은 사실 정반대의 특질을 가지고 있거든. 이건 제가 뒤에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일단 아이디어의 점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몇 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아이디어를 점검하실 때 가장 좋게 고려하실 수 있는 요소가 세 가지 있죠. 첫 번째는 현실성, 두 번째는 효과성, 세 번째는 관련성입니다. 당연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정책을 제안하다 보면 이런 거에 어긋나는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명칭만 들어도 솔직히 아이디어의 요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는 아실 것 같아서 간단히 넘어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여기서 아까 제가 아이디어와 정책의 정반대 특질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 건데 명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정해놓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디어랑 정책은 사실상 정반대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정책이 아이디어로부터 나오긴 하죠. 하지만 아이디어는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광범위하고 또 수많은 잠재성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상 정책은 정반대죠. 물론 정책이 번뜩인 아이디어로부터 나오긴 하지만 정책을 딱 떠오르면 여러분은 창의성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구속성이 떠오르시나요? 제 생각엔 후자일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은 사실 정적이고 객관적이고 단정적이고 또 구속적인 특질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정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점검할 때 하셔야 할 일은 아이디어를 더욱 확장해 나가는 것도 좋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디어를 틀 안에 넣고 점점 더 제한시켜가면서 점점 더 정책으로 굳혀가는 것이 더 좋은 일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패러독스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 정책은 포괄적이면서도 동시에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이디어를 점검할 때는 악마의 대변인이 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어휘를 아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토론에서도 많이 쓰이는 용어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악마의 대변인은 이제 어떤 그룹 내에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상의할 때 근데 이건 좀 그렇지 않아? 근데 저건 좀 그렇지 않아? 이러면서 이 일 저 일에 다 딴지를 거는 굉장히 트롤 같은 사람이에요. 악마의 대변인은 트롤입니다. 그래서 악마의 대변인이 굉장히 좀 짜증나는 역할 같아 보일 수 있겠는데 사실상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르는 아이디어에 반기를 들면 우리는 그 아이디어의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반추해보게 되고 그러면 아이디어의 질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좀 가혹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는데 아이디어를 내실 때는 굉장히 희망에 차서 창의성이 차서 그렇게 만드세요. 그런데 점검할 때는 성공의 경우보다는 실패의 경우를 더 많이 고려를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디어는 성공과 실패가 갈려져 있지 않지만 정책은 그렇거든요. 정책은 성공과 실패로 명확히 객관적으로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고려하셔야 되고 또 플랜 B를 항상 고려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발표를 너무 잘하시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점은 이제 정확하게 정책을 어떻게 구체화할까에 대한 방법입니다. 먼저 여러분 동아리를 여러분 결성해 보신 적 있나요? 자유 동아리 같은 거? 다들 한 번씩 해본 적 있죠? 동아리 할 때 뭘 하느냐? 먼저 이름을 정하죠. 이름을 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담당 선생님을 정하고 그다음에 또 동아리에 들어올 부원을 모집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아리에 할 활동을 한다는 이 네 개를 유기하져 있잖아요. 정책도 이와 비슷해요. 먼저 정책에선 깐지나는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뭐 명언에 따르면 뭐 책은 표지해보고 뭐 판단하지 말라 이런데 솔직히 우리는 다 책을 볼 때 책이나 다른 사람 볼 때 그냥 첫인상으로 다 판단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름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이름 같은 경우에도 막 어려운 단어 같은 거 많이 사용해가지고 기억하지도 못할 복잡한 이름이 아니라 좀 단순하지만 이렇게 잘 기억나는 이름.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주 탐사를 하고 싶다. 그럼 뭐 프로젝트 이름을 뭐 스페이스로 하든가. 왜냐면 뭐 TK, UN, 뭐 이상한 알파 같은 걸 조합시켜가지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페이스가 근데 약자잖아요. 약자에 뭐 들어가야 되냐?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는 뭐 search for potential anomalous, 뭐 celestial entities 그런 스페이스가 되잖아요. 영어 만약 한글이라면 이게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영어가 이게 가능한 이유가 영어는 어휘가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good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또 perfect, 뭐 magnificent, excellent, 뭐 great 많잖아요. 이런 대치 가능한 어휘가. 그래가지고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여러분이 되게 멋진 이름 같은 걸 작성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주체를 정하는 거잖아요. 먼저 주체 같은 거 하면 여러분은 다 UN 같은 걸 생각하시잖아요. 왜냐면 UN 같은 거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브랜치가 있고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고른 이 브랜치는 UNDRC, 즉 UN Database Management Council 이라는 그런 협회인데요. 이거 외에도 뭐 APEC, 뭐 아시안 등 다른 경제 체제도 있고, 뭐 III 등 뭐 동아시아 경제 체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체 하나 선정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회원국을 모집할 차례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동아리가 좋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런 자신의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그걸 튼튼하게 뒷받쳐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즉 회원국들이 필요한 거죠. 이때 회원국을 선정할 때 잘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후진국들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다. 그럼 후진국들을 당연히 모집해야겠죠. 뭐 아프리카, 이란, 그다음에 저희 수단, 그다음에 소말리아 이런 대륙들을 모집해야겠죠. 하지만 선진국들을 모아가지고 기술 발전을 하는 프로젝트다. 당연히 선진국들을 원하겠죠. 독일, 뭐 프랑스, 여러분 다 기억나시는 그런 좋은 나라들이 다 그런 대상이 되겠죠. 그렇듯이 여러분의 회원국이 되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바로 활동인데 이것도 뭐 네 개 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솔직히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정책이 아무리 좋다고 뭐 미국이 따라준다, 유엔이 해준다 하더라도 하는 게 없으면 결국에는 그냥 빛 좋은 개설부잖아요. 이름만 보고. 즉 이런 활동이 중요한데 그리고 이 활동에서 제가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활동이 뭐뭐가 중요하다가 아니라 뭐뭐를 해야 된다라는 형식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이 정책 같은 걸 짤 때 이 정책에서 뭐뭐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뭐뭐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부모님한테 용돈을 달라고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다 많이 그러신 적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부모한테 가가지고 부모님 돈을 달라고 합니다. 부모님 왜? 라고 물으시죠. 그게 똑같을 거예요. 정책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묻겠죠. 왜 만들어야 되냐? 어떻게 만들 거냐? 라고 하면 여러분 말합니다. 왜냐면 돈은 저한테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 다른 사람들은 저는 이 돈으로 5,000원짜리 노트를 살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은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정확하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겠죠. 근데 단순히 나한테 돈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 뿐이지 이걸 갖고 뭘 하겠다 없잖아요. 아무것도 신뢰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뭘 하겠다를 정확한 계획을 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책 제안을 한 게 CURAG 프로젝트입니다. 와, 박수! 아까 승환이가 말했죠. 동아리를 만들려면 기깔나는 이름부터 지어야 한다고. 기깔나죠? 기깔나나 봐요. 오케이, 좋았어요.
CURED 프로젝트가 cured가 뭐 치료받았다, 치료되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의료 데이터베이스랑 합쳐서 이런 프로젝트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럼 뭐의 acronym이냐라고 불러드리면 Cooperation for Universal Remedies Based on an Equalized Database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름만 기깔려도 사실 끼워 맞춘 거예요. 일단 그러면 승환이가 제가 1번 조항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을 해줄 거예요. 여기 되게 길게 나와 있죠. 뭐 보기 읽기 싫죠. 이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고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것만 이렇게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게 뭐 이게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만든 게 왜냐 공식적인 문서에서는 무조건 공식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가 많이 쓰였고 이게 제가 이제 핵심만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하면 당연히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조사 자료 같은 거 다 생각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보의 집합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꼭 이렇게 지금 데이터베이스라면 다들 막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다 생각나잖아요.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옆에 있는 뭐 동네 도서관 그런 건 다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료를 모아놓고 그 자료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의료 기술을 이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정보는 이 현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근데 그런 자원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현대에도 막 철, 구리, 금, 은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특수한 거 하나만 골랐습니다. 이 정보에서는 다양한 정도의 정보가 있잖아요. 자료가. 그러니까 뭐 기계공학 자료도 있고, 뭐 공학 자료도 있고, 전기공학 자료도 있고, 뭐 생물학 자료도 있고. 사실 저는 그 중에서 의료학 자료만 포함을 시켜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게 여기 첫 번째 이 5줄이 그걸 다 만든 것입니다. 마지막 여기 이 쭉 길게 나와 있는 거는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루는 건데 여러분이 뭘 영화 항상 프로젝트 하면 항상 뭐 나무위키, 위키피디아, 구글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아차차.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그 모든 거를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다 모아놓고 그걸 언제든지 빼서 사용할 수 있게 준비된 게 바로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만약 그 소수의 사람들이 여기다 정보를 집어넣는다. 그럼 항상 당연히 모이는 정보량이 작겠죠. 정보량이 작을수록 그걸 쓸 수 있는 자유도가 사라지고. 그래서 저희는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국가들이 하면 여러 가지 국가들이 창출해내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이걸 모아놓는다. 그러면 이거를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으면 이걸 사용해서 훨씬 더 비약적인 의혹 반증 가능하다. 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저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엄청나게 길고 복잡한 문단의 내용입니다. 괜찮게 요약했죠? 괜찮게 요약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저는 1번 조항부터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복잡하죠? 아까보다 짧은데도 복잡해요. 간단하게만 말하자고요. UN에는 여러 가지 이사회가 있죠? 뭐 UNHRC, 뭐 WHO, 이그사, 뭐 별의별 이사회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 중에서 2가지 이사회를 골랐어요. 보이실려나? UNDMC는 지금 무시하세요.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WHO랑 이그사. 이거는 MUN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실제로 UN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로 얽힌 단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WHO는 건강이랑 관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과적은 경제와 사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의학이랑 경제랑 사회를 두루 고려해서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2가지 이사회를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WHO랑 이크석이랑 그 2가지 이사회에서 전문 인력을 뽑습니다. 전문 인력을 뽑아서 어떻게 할 것이냐? UNDMC라는 이사회를 결성을 할 건데요. 여기서 United Nations Database Management Council 이 UNDMC죠. 그래서 여기서는 뭘 할 것이냐? 말 그대로 영어 제목 그대로 데이터베이스를 주로 관리하는 이사회를 만든 겁니다. 저희가 UNDMC에서. 그래서 2가지 이사회에서 전문 인력을 뽑아서 이렇게 UNDMC를 결성을 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부 조항이에요. 다음 조항 아니고 세부 조항입니다. 같은 관련된 내용이고요. 봤을 때 첫 번째 세부 조항에서 우리가 뭐라 그랬냐? 여기 뽑힌 UNDMC 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임원들한테 무엇을 요구할 거냐라고 하면 종교와 인종과 뭐 정치적 성향 이런 것들에 관계하지 않고 결국 국제사회의 공통의 번영에 협조하도록 요구를 할 겁니다. 이 요구가 왜 필요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래에 있는 예시들을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는데요. 문화는 항상 존중해야 하죠. 문화의 특질은 항상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문화들 중에
가끔씩 인류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속성을 가진 문화들이 있어요. 여기 세 가지를 저희가 세부 조항으로 적어놨는데요. Female genital mutilation 이거는 토론을 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여성 할례죠. 여성 할례라는 거는 특정 종교 풍습에서 여성의 순결함을 유지한다는 그런 종교적인 뜻을 가지고 여성의 성기를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런 풍습인데 실제로는 뭐 어떤 면에서는 존중할 만한 종교적인 풍습이다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여성 할례를 한 여성들이 주로 어떻게 되었느냐, 그 이후에 성기능이 굉장히 크게 떨어졌고 또 여성 할례가 실제로 전통적인 풍습이기 때문에 주로 위생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냥 남이 썼던 칼로 그냥 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여자들이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강을 저해하는 문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cranial deformation은 두개골을 일부러 변형하는 그런 풍습을 이야기해요. 마야 문명에서도 있었던 풍습인데 이걸 어떻게 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나무판 2개가 있어요. 나무판 2개가 있으면 갓 태어난 신생아 옆에다 나무판을 이렇게 붙여요. 천으로 칭칭 감습니다. 약간 전족 같은 거예요. 그대로 10년 정도 동안 둬요. 애는 인권을 유린당한 채로 게다가 청력 손실도 있는 경우가 발생했어요. 계속 귀를 가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무판 2개를 옆에 댄 채로 여기 땀띠 차고 막 염증 생기고 난리 나겠죠. 이렇게 천으로 댄 채로 이대로 두개골이 자라는 겁니다. 옆으로 좁아지고 위로 굉장히 큰 두개골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게 고대 마야 문명 유적지에서 실제로 그렇게 생긴 두개골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두개골 모양만 변하면 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당연히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여기 또 적어놨겠죠. 뇌기능이 크게 손상되는 결과를 일으켰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약간 건강적으로 문제가 있는 문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실 수도 있겠는데 기린목 풍습이라고 목 되게 긴 여성분들 사진 있는 거 보셨죠? 되게 원주민처럼 입으셨는데 막 목에 막 철골이 막 끼워가지고 목이 이렇게 길어져 있고 그런 풍습이 있는데 그런 풍습에서 한 살 먹을 때마다 여성의 목에 그 이제 동이나 철로 된 그런 링을 하나씩 끼우는 거죠. 그럼 여성의 목이 이렇게 쫄리면서 점점 더 길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비정상적인 수준까지 길어지게 되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냐? 생각을 해보자고요. 쉬워요. 어떻게 될지 예상하는 거는. 목뼈가 못 버티겠죠. 잘못 치면 부러집니다. 그대로 죽어요. 첫 번째로 항상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도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인데 어떻게 되냐? 기도가 있죠. 우리의 기도는 항상 정상적인 목 길이에 맞추어져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 기도를 느린다? 그럼 기도 벽이 굉장히 얇아지면서 되게 약해질 뿐만 아니라 공기를 전달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공기랑 뇌랑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조금 해봤었는데 뇌 기능이 오히려 저하되고 심지어는 호흡곤란 때문에 사망으로까지 이를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한 문화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들이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놓았고요. 두 번째로 볼게요.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렇게 제가 하고 선서했잖아요. 그게 무슨 선서인지 제가 말씀드렸었죠. 히포크라테스 선서입니다. 그런데 첫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기원전 4세기에 나왔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는 여기다 굳이 명시를 해놓았죠. 1948년에 처음 제기돼서 1968년에 통과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사용한다. 이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초안을 보신 분들이 계시려나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읊어준 한 구절도 있고 약간 지금의 시각으로 봤을 때 편파적인 그런 조항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여성 낙태죄가 폐지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